이제 정치 지도자세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정치 지도자이면서 한편으로 정당 대표의 그렇습니다. 지금 새 직업은 국회의원이자 조국혁신당의 대표란 말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직업은 관악구의 지식인, 그다음에 세종로의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이제 서초동의 사냥감, 뭐 직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해오시다가 지금 이제 여의도의 정치 스타트업 대표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외로운 선비에서 미래 한국 정치를 주도할 유니콘 기업의 대표 또는 단명할 수도 있는 소수 정당 장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오늘 좀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조국 대표님의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약간 거리를 두고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조 대표님 스스로도 좀 여전히 사는 게 좀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아슬아슬한 그런 느낌은 없고요. 지금 제가 창당을 주도했고 또 선거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성과,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건 사실이고, 근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금 국회 개원 이후에는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업무량 폭주죠, 뭐. 그래서 정말 뭐 과거의 삶에 비하면 뭐 10배, 뭐 최소 10배 뭐 늘어난 것 같고 해야 될 일이 이제 그 당연한데요. 국민들께서 저희 조국혁신당에 690만 표를 주셨는데 12석이라는 성과는 거두었지만 원내에 들어가게 되면 거대 양당에 비하면 뭐 10분의 1, 15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서는 12명이 정말 일당백을 하고 뛰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포함해서 조국혁신당 의원들, 당직자들이 정말 정신없이 뛰고 있는 거죠. 제가 봐도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그 교섭단체 조건 완화 국회청원 그 적용, 일단 그 이재명 대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없으시죠? 만남이 있을 때 그 얘기도 뭐 가볍게 얘기는 했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은 그 정치 개혁에 대한 그 생각을 갖고 계시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의 또 대표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이익의 관점에서 조국혁신당을 또는 조국혁신당 플러스 다른 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두는 것이 민주당의 이익에 유리한가에 대한 판단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고심하실 것 같고, 전당대회 어제 마치시고 당대표 선출되셨는데 그 많은 기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더라고요. 했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개인적으로는 그 필요한 것 같으나 이렇게 하시면서 유보적으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매우 중요할 것인데 저희는 또 민주당의 입장이란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또는 국민의힘의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완화해달라고 구걸한다고 해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저는 구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오가 있죠. 가오 이전에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었던 690만 명의 국민에게 저는 호소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표를 주셔서 12석을 만들어줬지만 원내에서는 0입니다. 0. 12석이 아니라 어떠한 교섭력도 없고. 0.1도 아닌 0. 0입니다. 완전히 0이고 뭐 이제 본회의가 열린다, 상임위가 열린다, 언제 열린다, 어떤 의제를 한다는 것에 어떠한 그 참여도 불가능하고 통지만 받습니다. 즉 690만 명의 의사가 없어져 버린 거죠. 전 이거는 뭐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이제 완벽한 양당 체제를 전제로 이게 다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물론 그 당시도 군소정당이 있었지만 1석, 2석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12석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이 조국혁신당의 존재와 현재의 국회법은 모순인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국회법이 22대 총선에서 확인되었던 민심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심에 비례해서 의석도 돼야 되지만 민심에 비례해서 국회도 운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690만 표의 민심은 국회 운영에선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점을 저는 국민들께 호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 민주당 경우도 제가 실명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주 많은 의원들이 과거 21대, 20대 등등에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교섭단체 완화 법안을 다 내셨어요. 10석으로 낮추자, 5석으로 낮추자. 그분들은 다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젠가 명단 한번 발표해야겠는데요. 아니 그 명단 발표할 수는 있으나 그거는 정책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실제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그 법안을 여러 명이 제출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와 같은 20석은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때 유신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없애버린 게 박정희 아닙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없앨 뿐만 아니라 원내 교섭단체도 20석으로 올려버린 겁니다. 그럼 뭐냐? 큰 정당, 야당 중에 큰 야당 하나만 통제 관리하면 됐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2배를 올려버렸는데 저는 유신, 군사독재 정권 이전으로 돌려야 된다. 유신 이전으로의 복귀. 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1987년에 정치적 민주화가 돼서 우리가 대통령도 직접 뽑고 국회의원도 직접 뽑는 세상이 됐는데 디테일에 있어서는 안 챙긴 게 또 못 챙긴 게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원내교섭단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87년 헌법 개정 때 일종의 주요 정당 이기주의가 있었죠. 실제 뭐 있을 수밖에 유신 이전으로 없죠. 돌렸어야 되는데 대통령 직선제 하듯이 돌려야 되는데 주요 정당 이기주의가 좀 있었죠. 저는요. 그 조국 혁신당 보면 그런 비유가 생각나요. 저희가 한 20, 30년 전에 유럽 여행을 가면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유럽 사람들 얼굴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같이 중국같이 크거나 일본같이 선진국이면 인정을 하는데 한국 인정하자니 그렇고 무시하자니 그렇고 그런 나라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디서든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선의가 아니라 민심이 결정하게 하려면 몇 명한테 서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고 28일까지 5만 명이 채워지면 법사위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오기 직전에 봤더니 한 4만 2천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좀 방문해 주셔서 8천 명 좀 추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서명만으로 원내교섭단체 요건이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특히 민주당에서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국민 호소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를 할 생각입니다. 대국민 호소는 서울에서도 하고 여의도에서도 하고 또 지방에서도 하고 물론입니다. 10월 재보궐선거 현장에서도 하실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죠. 재보궐선거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럴까요? 되게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보궐선거를 하려면 일단 조국 승산이 있는 데는 그 영광하고 곡성이죠. 뭐 어디든 뭐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영광이든 곡성이든 부산 금정구든 낸 곳에 어디에 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을 하지 않고 현재 그 예비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후보 다 입당하신 분들이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당헌 당규에 따라 그 당 차원의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쪽에서 검증을 통과한 분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심사가 들어갑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예컨대 뭐 영광 곡성 얘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국혁신당이 지난 4월 10일 총선에 등장함으로써 그 선거판 전체가 활성화되고 경쟁. 그렇죠. 경쟁을 함으로써 오히려 민주당도 잘 되고 조국혁신당도 잘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웬만한 언론 또는 정치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현재 민주당의 의석이 현재 민주당 더하기 혁신당의 의석이었을까?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졌을 때
민주당의 유력 인사들, 주요 핵심 인사들은 창당하면 방해가 될 것이다. 창당하면 민주당의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그 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이 점에서 영광, 곡성, 부산, 금정구 등에서 저희가 후보를 낸다면 또 내고 경쟁을 한다면 그 경쟁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사고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경쟁을 해야 혁신이 됩니다. 예컨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호남 지역 같은 경우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호남 경우는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거의 일당 독점 상태거든요. 현재까지 그렇죠. 현재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원래 지방이든 중앙이든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방의회가 지방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의 다 둘 다 같은 당이기 때문에. 예. 이래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두 번째는 지방의회 관련해서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 중에서 주로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의 그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아무리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후보 공천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냉엄한 현실이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호남에 계신 유권자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을 찍는 것밖에 없어요. 또는 안 찍거나. 투표를 안 하거나 투표를 하면 찍거나. 그렇죠. 근데 조국혁신당의 경우에 있어서 뭐 저를 포함해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하고 손을 잡거나 제가 거기에 머리를 숙일 가능성은 아마 마이너스 10,000%쯤 될 건데 조국혁신당이 들어서면 윤석열 정권에게 좋은 일이 생길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예. 지금은 이제 그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이 들어와서 윤석열 정권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쇄빙선이 더 막 다니겠죠. 그렇죠. 그럼 지방 같은 경우도 조국혁신당이 지방의회에 진출을 하면 윤석열 정권에 좋은 일이 생길 일은 전혀 없고 두 번째는 지방 정치가 활성화되죠. 그리고 지방의 인재들도 새로운 영역, 새로운 통로가 마련될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함으로써 서로가 경쟁을 함으로써 서로 좋은 후보를 내려고 그럴 거고 서로 좋은 정책을 내려고 경쟁을 할 겁니다. 아니 뭐 일당 독재 체제 영남이든 호남이든 일당 독재 체제 하에서 이렇게 짜웅하는 게 많이 없어지겠죠. 네, 그거 다 없어지고 경쟁을 통해서 조국혁신당이 지금 현재 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당보다 많이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의회에 조국혁신당이 일부 들어가게 되면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계신 민주당 그 지방 의원들끼리만 뭔가 짬짬이를 하는 일은 사라져 버립니다. 예.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란 다른 정당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부로 못 오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 호남 지역의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거나 또는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분 중에서 다른 지역도 뭐 많습니다만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재보궐선거가 많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죠. 예. 내부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당선되고 난 뒤에 선거를 새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사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대상자 문제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도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조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면 혁신가이자 도전자예요. 그러니까 네, 예. 기성 독점 정당 체제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대표의 면모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예. 자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시켜주면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되게 우리 나이 먹으면 세상에는 뭔가 새로운 일 해봅시다 라고 하면 심각한 표정으로 아니야, 그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이렇게 살기가 십상인데, 예. 아니, 그러지 말고 이렇게 새로운 일을 좀 해봅시다. 라고 제안은 스타트업 대표로서 정말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